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어, 사업 성공에 필요한 세법 지식 익히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뭔가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뭔가 사업 성공을 위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업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이라는 포인트 그런 뭔가 이슈를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성공한 사람이 제 주변에 없습니다. 예. 정말 사업 매출액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자기 세금이 대충 얼마 나올지 막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감도 다 있으세요. 대부분 세금 얼마큼 나왔다. 뭐 작년보다 뭐 깜짝 놀라요. 작년보다 얼마 더 나왔는데 왜 더 나오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공하시는 분들은 세금, 세법 이런 데에 대해서 절대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조사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잘 기반을 닦아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세법 지식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동훈 세무사입니다. 11번가 무신사에서 세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사례를 경험을 함으로써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 내용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사업 성공에 필요한 세법 지식 익히기이고 우리가 목차로 보자면은 어, 매출 매입을 결제 수단별로 집계해 보자. 신용카드 현금수중 사용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소득세 신고형은 어떻게 나누냐? 재무제표라는 건 무엇이냐? 인건비 종류는 어떤 게 있죠? 직원 채용 시는 업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급여 지급할 때 뭐 주의할 게 있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업 성공에 필요한 세법 지식 익히기. 자, 첫 번째. 자, 매출, 매입, 결제 수단별 집계를 한번 볼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모든 세금 신고의 거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라든가 소득세 신고할 때 이 느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뭐 사실은 우리가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월별로도 쪼갤 수 있고 또 뭘로 쪼갤 수 있을까요? 월별로도 쪼갤 수 있고 뭐 분기별로도 쪼갤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결제 수단별로 쪼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구분 기준으로 막 쪼개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제 수단별로 쪼갤 줄 알아야 됩니다. 음. 내가 매출과 매입에서 어떠한 결제 수단으로 매출액이 있는지를 구분하신다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 아주 수월하게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아주 수월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쪼개나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출. 매출에 대한 이런 결제 수단에 대한 구분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로 내가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는 뭘까요? 나한테 물건을 사간 사람이 사업자야. 나도 사업자인데 나한테 물건을 사간 사람도 사업자야.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도매가 되는 거죠, 도매. 아니면은 내 거를 기업에서 일괄 다량으로 주문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거죠. 생계에서 발행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사업자 등록번호랑 이메일 주소를 보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저희는 생계에서 발행한 거죠. 홈택스에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업자와 사업자끼리에 대한 거래인 거예요. B2B, B2C가 아니에요. B2B일 때만 세금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B2B 거래인데 저한테 그 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 그래서 생리세를 발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법인카드로 내 회사에서 결제를 했어. 그런데 그 담당자가 실수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생리세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생리세 발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미 신용카드 발행했잖아요. 신용카드 결제했잖아요.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그 바로 아래 칸에 지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금에서 발행하게 되면 우리 매출을 어떻게 된다? 중복 신고한다. 그러니까는 B2B인데 현금으로 결제했으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만 하고 끝.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줘도 된다. 이거 간단한데 간혹 실수를 하세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그쪽도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 회사 담당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한다? B2B로 하는 거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홈택스에서 하는 건데 홈택스에서 다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조회할 때도 아주 간단하다. 홈택스에 가서 로그인해서 왼쪽에 조회 발급에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칸에 들어가서 분기별, 월별로 나와 있는 거를 아니면 기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조회 버튼 누르면은 한 방에 조회가 된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지 않고 종이로 발행하셨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세금 신고할 때 첨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요즘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홈택스 발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알아서 이메일로 다 가는데.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내가 만약에 매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이제는 단말기가 있을 거고 매장 단말기에서 우리가 긁거나 아니면 포스에서 긁거나 해가지고 제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내가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라인 몰도 하고 내가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홈페이지든 아니면은 뭔가 플랫폼이든 거기서 발생한 매출액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는 내가 혹시 그 중에서 홈페이지 매출액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는 신용카드 결제가 다 어떻게 나와요? 그 결제 대행 사이트가 다 붙어 있잖아요. 피지사가 무슨 뭐 어떤 뭐 이니 뭐뭐시스 얘기 다 했네. 이니 뭐뭐 그 다음에 무슨 뭐 한국 어디 뭐 등등등등등 그런 데들이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결제 대행 회사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결제 대행 회사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가 가맹점 매출액을 조회하면 딱 매출액 주르륵 나와요. 네, 그 매출액으로 제 신용카드 매출액을 구분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런 게 필요하나요? 홈페이지 매출액이 정확하지가 않아. 거기도 아래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어요.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쓰시면서 부가세 신고는 쓸 수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사와 상의하여 세금 신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자기네 빠져나갈 이렇게 문구를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즉 홈페이지 매출액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왜? 요즘 무슨 다른 무슨 스토어 같은 것들이 막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는 결제 구분 같은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 근데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막 자기네들 취합하려고 하는데 취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각각 내 자사몰이 있다 그러면은 자사몰에서 결제된 그 매출액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지사에서 매출액이 생기는 건 뭐 있죠? 신용카드, 가상계좌, 그 다음에 가상계좌 또 뭐 있지?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는 피지사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수료가 떼져.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집계를 해.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피지사 사이트에서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스토어에서 결제된 게 있다 연계해가지고 그런 무슨 페이가 있다 그러면 그 페이 사이트에 가서 매출액을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으로 내가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게 있다. 그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제 그건 홈택스에서 가니까 홈택스에 가서 발행 확인을 하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은 어디에든 안 걸치고 내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 어디에서 조회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만 알 수 있어. 그건 어떻게 된다? 내 통장에서 직접 다 찾아가지고 합계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물에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어디로 간다? 피지사로 간다. 그 다음에 커머스. 우리가 이런 뭔가 플랫폼이라든가 커머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내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는 뭐 셀러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 매출 자료를 다 집계를 해주잖아요. 저희한테 세금 신고하라고. 그럼 거기 가서 그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매출 자료를 확인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그거는 거기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사이트 조회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현금영수증.
매장에서 결제하면서 내가 현금 영수증을 눌러주든 홈페이지에서 현금 영수증을 내가 그 사람들이 체크를 했든 커머스에서 사람들이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을 눌렀든 그 현금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청구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것들은 그 데이터는 다 어디로 간다? 홈택스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매출액은 어디서 조회하면 된다? 홈택스에 가면 한 방에 조회된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제가 뭐 있었죠? 무통장 입금. 그거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계좌 입금 내역 확인해야 된다. 반품 택배비 이런 것들도 가끔씩 뭐 4,000원 받으시는 분들 있죠. 반품 택배비도 별도로 받고 하시죠. 반품 택배비도 저희한테 매출입니다. 그것도 꼭 누락되지 않게 신고하셔야 돼요. 반품 택배비는 매출이고 반품 택배비가 실제로 택배사한테 갔을 때는 매입이니까 똔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걸 매출로 신고해야 돼?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배사한테 자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돈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자사몰에 대한 뭐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 계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G사에서 조회하시면 되는 거다. 커머스에서 기타 매출분도 조회가 된다. 현금 영수증 발행한 뭐가 있죠? 기타 매출? 적립금으로 결제를 했어. 아니면은 휴대폰 결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기타란에 쓰셔서 매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매출 자료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해놓으셨으면. 자, 두 번째 매입도 똑같아요. 세금계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돼. 근데 기타란에 뭔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뭔가 화살표가 써 있어. 매입세 공제 불가. 이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신용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잘 받아왔으면은 부가세를 깎아줄게. 그거 잘 받아왔어? 알았어. 그럼 부가세 깎아줄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으로 통장 인출만 했다든가 아니면 계약서만 있다든가 견적서만 있다든가 하는 뭐 영수증만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건 부가세 공제 안 돼.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그거는 세금 공제 안 되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공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공제해줘도 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타로 매입했던 것들은 거의 못 받는다 치고 그냥 세금계산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와야지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세금에서 받은 건 어떻게 조회한다? 아까 전에 저희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겠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에서 수취한 것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한테 종이로 이렇게 세금에서 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간혹 있죠. 그런 분들 뭐가 있을까요? 택배사 가끔씩 종이 세금계산서로 개별 화물 무슨 홍길동 해가지고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7만 원 끊어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아직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수기 세금계산서로 저희가 홈택스 신고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홈택스에다가 반드시 등록해야 되죠.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을 홈택스에 다 기재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홈택스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돼. 근데 그걸 내가 홈택스에 등록 안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쓰고 있는 카드사에 들어가서 엑셀 파일을 내려 받아가지고 썼던 것들 내가 체크해가지고 합계 금액을 모아서 신고서에 넣어야 돼.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업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홈택스 가입하고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 먼저 꼭 해주셔야 된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금 쓰고 나서 현금 영수증 번호 똑똑똑똑 누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매출과 매입을 집계를 하셨으면은 세금 신고할 때 아주 수월하시다. 이거 집계하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눈에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저거는 뭐 소득세 비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막 정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근데 그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업용이랑 가사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섞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용이랑 가사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분해서 사업용은 부가세도 환급도 받고
비용 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사용은 해면 된다 안 된다? 가사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자녀 학원비, 생활비, 내 개인 보험, 자녀들 보험료, 자녀들 문제집 비용,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다 가사용이죠. 그것들을 내가 사업용으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사업할 때만 사업에 필요한 것만 비용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신용카드랑 현금영수 중에서 그 금액을 발라서 버려야 된다. 비용 처리가 안 된다. 발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사용에 대한 구분이 사실 좀 애매해요. 자,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나 혼자 사 먹었습니다. 가사용일까요? 나 혼자 사 먹었으면은 가사용은 100% 가사용이죠. 내가 거래처랑 먹었습니다. 거래처한테 커피 한 잔 사줬습니다. 거래처한테 미팅할 때 제가 커피 한 잔 뽑아줬습니다. 밥 사 먹었습니다. 거래처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거래처랑 밥 사 먹은 이유는 사업하다 보니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용 지출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친구랑 밥을 먹었다. 내 친구랑 밥을 사 먹었어요. 내 친구네 자녀 돌잔치 때 내가 조그만 선물 하나 해줬어요. 다 가사용이죠. 그래서 가사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할 때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쉽게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나가야 될 비용들,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에 그냥 나가야 되는 비용들은 다 가사용이죠. 부모님 여행 경비, 친구들에 대한 뭐 이런 개모임, 뭐 아니면 뭐 친구들 뭐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비. 아니 이건 사업을 안 해도 어차피 나갈 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사용이다. 다 과감히 빼버려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카드 사용했던 비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연히 뭐 생활비 무슨 마트 무슨 마켓 이런 데서 생활비 쓰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은 금액도 상당히 클 뿐더러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과감히 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 1차 구분으로서 가사용 지출을 빼고 사업용 지출만 우리가 출연했다고 전제하에 2차 구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업용 지출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한 번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지 않는 것, 즉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과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대부분 돼요. 대부분 됩니다. 제일 많이 되는 게 뭐죠? 만약에 신용카드로 내가 거래처한테 신용카드로 내가 물건을 사입을 했어요. 아니면 샘플을 구입을 했어. 그런 것들은 저한테 뭐죠? 재고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뭐 사무실에 있는 무슨 정수기, 무슨 커피 이런 것들을 내가 렌탈 아니면 그 카드 자동 출금으로 걸어놨어.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카드로 결제했어요. 광고비도. 그럼 광고비도 그 공제가 될 거고. 오픈마켓 수수료, 뭐 택배비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이고 다 실제로 카드로 결제한 게 맞다고 하면은 부가세 공제가 다 되는 거겠죠. 근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중요하겠죠. 안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카드로 직원한테 인건비를 주진 않겠지만 뭐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카드로 주진 않겠죠. 예, 현금 주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지도 않을 거고 이건 다 상식적으로 알 거라 생각 들고 두 번째 여비교통비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다 택시를 탔다 하시는 그런 뭐 카드로 만약에 교통비 쓰신 게 전철을 탔다 하시는 것들은 당연히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세법상 그래요. 그다음 접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랑 밥을 먹었다. 거래처한테 뭔가 내가 선물을 하나 해줬다 하는 것들 있으면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건 세법상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차량 관련 비용 만약에 내가 기름을 카드로 결제했다.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도 카드 결제를 했다. 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자동차 펑크가 나가지고 펑크 자동차 수리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비용들이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죠? 이거 실제로 이 차량 가지고서 제가 거래처 만나러 다니고 물건도 사입하러 다니고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그냥 공제 안 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뭔가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이 차량도 솔직히 개인용으로도 많이 쓸 텐데
이거를 공제해주긴 좀 애매한데 하니까 뺀 거고, 접대비는 야 접대비 지출 너무 많으면은 좋은 거 아니잖아. 좀 사회에 좀 뭔가 접대한다는 느낌보다 회사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쪽으로 하는 게,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쓰는 게 좋지 않겠어 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못 받게 해놓은 거예요. 부가세를 못 받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자 비용, 기부금, 매수사업에 대한 매입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 하나도 안 되죠. 자, 그렇지만 부가세 공제를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부가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걸 떠나서 큰 맥락으로는 이게 소득세와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 처리가 모두가 된다. 왜? 사업용 지출이니까. 사업용 지출로서 모두가 다 소득세 신고할 때 또는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되긴 되는데 그중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있고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녀석이 있는 겁니다. 비용 처리는 되긴 되는데. 자,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뭔가 T테이블 하나 구입을 했어요. T테이블 한 50만 원짜리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T테이블 구입해서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우리가 1차 구분, 2차 구분 볼게요. 자, 집에 갖다 놨습니다. 뭐죠? 1차 구분, 가사용, 사업용. 가사용. 자, 패스. 여기서 끝. 얘는 여기서 끝이에요. 배제. 두 번째, T테이블을 샀어요. 쫄래쫄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디서 쓸 거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자, 1차 구분. 가사용입니까? 사업용입니까? 사업용이죠. 사무실에서 쓸 거니까. 자, 들고 왔어요. T테이블을 회사에다 갖다 놨어. 자, 그러면은 부가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 봤을 때 불공제 항목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되는 거구나. 아, 부가세 이게 5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제는 부가세를 받더니 뭐 45만 5천, 뭐 454545 부가세가 뭐 45454에서 거의 한 4만 5천 원 정도 뭐 대략 계산해서 뭐 그 정도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5천 원, 그 45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죠. 사업용 지출로 잘 썼으니까. 자, 근데 테이블을 샀는데 거래처가 하나 자기 선물해 달라고 테이블을 선물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사례를 들다 보니까 테이블을 사왔는데 거래처한테 선물로 줬어. 자, 1차 구분 가사용입니까? 사업용입니까? 사업용이죠. 거래처한테 주는 거니까. 자, 사업용입니까? 자, 패스. 자, 2차 구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부가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접대비죠. 거래처한테 준 건 뭐든지 접대비예요. 돈을 줬든 현물을 줬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가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50만 원 똑같아요. 부가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4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못 받는 대신 그 4만 5천 원까지 포함된 총 50만 원 전부가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 갑니다. 환급 못 받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비용 처리돼요. 아까 전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나머지 45만 원만 내가 사무실 쓰는 용도였으면 45만 원만 비용 처리하는데 여기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까 환급 못 받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비용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썼을 때 똑같은 흐름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카드로 자동 충전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카드 쓰시는 것 중에 광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광고비로서 우리가 뭐 40만 원, 50만 원씩 쭉쭉쭉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카드로 광고비 충전을 하고 실제로 광고비가 쓰일 때마다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광고 쓴 거에 대한 영수증도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 세금계산서도 받았어. 광고비를 내가 넣어놓고 입찰 받아서 광고비가 쓰이는 것만큼에 대해서 매달 말일마다 저한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광고비라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실제로 그거를 카드로 결제되면 카드 영수증도 있어요. 카드 영수증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둘 다 받아왔어.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계산서만 공제받고 부가세 그 광고비에 충전했던 신용카드 영수증은 공제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중복 공제니까 충전할 때도 공제받고 썼을 때도 공제받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전할 때는 패스, 썼을 때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세 신고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득세 신고하실 때마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가 매년 5월 달마다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장부를 만들어야 돼. 장부를 만들어야 얼마가 남았는지를 아니까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다 세금을 매길 거니까
그래서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부 작성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장부를 안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죠. 왜?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세무사한테 맡기기에도 뭔가 좀 내가 너무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장부를 안 만들거나 또는 못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세금 신고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대충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대충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한다? 추계신고. 대충 계산을 추측한다. 추측해서 계산해서 신고한다. 추계신고. 그래서 추계신고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부 작성은 꼼꼼하겠죠. 자, 뭔가 매출과 비용 같은 것들을 잘 적어가지고 가계부처럼 내가 얼마 남았는지를 잘 예쁘게 탁탁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 신고하니까 명확하겠죠. 추계신고는 대충이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장부 작성은 매출액이 높은 사람들한테랑 낮은 사람들한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매출액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는 복식보기 의무자로서 뭔가 사업자에 대한 수익, 비용, 자산 부채를 뭔가 조금 더 꼼꼼하게 기록을 해라 해서 장부를 만들려고 해서 복식보기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매출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뭐 도소매 같은 경우에 연매출액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3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해가지고 좀 장부를 좀 간편하게 만들어도 돼. 매출액이랑 비용 같은 것들만 좀 잘 적시하고 뭔가 자산 부채에 대한 거는 안 해도 돼.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만 잘 계산해놔.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어떻게든 간에 장부를 만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게 되는 게 한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측해서 신고하는, 대충 신고하는 추계 신고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경별 대상자, 매출액이 좀 상대적으로 높으신 경우를, 그 다음에 매출액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단순경별 대상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준경별 대상자와 단순경별 대상자는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추계 신고 자체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그냥 비용을 일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아주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매출액에서 막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막 하나씩 다 써서 차가 마이너스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액의 몇 프로를 그냥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빼주고 끝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이제 소득으로 신고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기준경별은 조금 더 그 빼주는 금액이 좀 적고 단순경별은 빼주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경별로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가 장부를 만들었을 때보다 생각보다 많은 경비를 공제받아서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준경비율로 갔을 경우에는 빼주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는 기준경비율로 잘못 신고했다가는 장부를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장부를 작성하러 가는 경우도 있죠. 기준경비율로 하면 세금 폭탄 맞겠는데 빨리 장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뭐 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한다고 친다고 하면은 세금 신고하는 기간에 전년도 거 2021년도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식부기로 할 건지 간편정보를 할 건지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2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나는 구분이 되어 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도 마찬가지로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분 기준에 따라 세금 신고하시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죠. 장부로 할까? 추계로 할까? 이렇게는 선택할 수 있죠.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리한 방법을 하려면요. 미리미리 한번 해봐야 돼요. 미리미리. 5월 달에 세금 신고하잖아요. 미리미리 4월 달이든 뭐 5월 초든 미리미리 해보시면은 분명히 나한테 세금이 적게 나오는 과세 유형으로 세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가 뭔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재무제표가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냐면요. 12월 31일자로 저희 회사를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그 순간 딱 찰칵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나서 몸이 만약에 아프면은 그게 엑스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순간만 나오는 거니까. 재무상태표는 상태예요. 그 상태만 잠깐 딱 보여줘. 결산 때. 그래서 자산은 얼마큼 있고 부채는 얼마큼 있고 회사에 대한 이런 재고자산은 얼마큼 있는지를 그 순간 딱 사진을 찍어놔요. 근데 그게 건강해 보여야 돼. 건강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린 돈은 없고 내 돈은 많아야죠.
재고는 너무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재고 너무 많으면은 또 그게 나중에 폐기해야 되잖아요. 재고는 적어야 되고 현금은 많아야 되고. 좋은 회사 봐봐요. 현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는 적고 빌린 돈은 적고 내 돈은 많고 그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회사인지 안 건강한 회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보면서 우리 회사의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이 내가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니까. 그 돈을 얼마큼 벌었는데 그걸 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매출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와요. 직원 급여, 그 다음에 원가, 당신이 사입할 때 얼마큼 사는데, 그 다음에 임대료, 뭐 광고비, 택배비, 차량에 대한 기름값,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가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당기순이익.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돈을 번 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그 돈을 벌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나눠 갖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이 이익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배당할까? 배당하지 말까? 그냥 회사에 그냥 묶어놓을까? 나중에 돈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처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다 묶어두기로 했어요. 그 묶어둔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다시 통장 잔고로 가겠죠. 그래서 이익을 만약에 유보하기로 했으면은 재무상태표에 통장 잔고가 늘어나겠죠. 재무제표는 이렇게 순환이 돼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이념청산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은행들이 꼭 보고 싶어 하겠죠? 돈 빌려줄 때.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나와야 투자를 해주죠. 다음 장 볼게요. 인건비 종류,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 세 가지가 크게 인건비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인건비를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사대보험을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업자 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납부를 대신 해주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을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내 부담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부담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미리 징수해놨다가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인건비 종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원 채용 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입사일 첫날 꼭 작성을 하세요. 입사일 이 하루라도 지난 상태에서 작성하게 된다고 하면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써 있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들 다 써 있어야 된다. 예. 사대보험 가입도 해줘야 된다. 원체세 신고도 다음 달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잘 모르시면요. 노무사랑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근로계약서 초안 막상 작성하실 때 그게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떠도는 거 하시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부금 젖대비 복리후생비라는 그런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맨 마지막 거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사 먹고 무슨 마트에서 식료품 사는 것들은 직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비용 처리인 거지.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다? 가사용 지출이다. 안 된다.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뭐 기부금 접대비는 뭐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는 접대비에 대한 거는 반드시 거래처라는 거. 내 친구들이 아니다. 친구들 아니면은 내 부모님, 뭐 친척들한테 경조사비 줬다고 접대비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한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어떠한 특혜도 있으면 안 돼요. 뭐 사대보험도 동일하게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동일하게 작성하고 실제로 돈 이체해주고 실제로 일을 할 테니까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는 거로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급여 이체해주고 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거 동일하게 해주시면 문제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했고요.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꼭 반드시 사업에 성공하셔서 우리가 뭐 이 내용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업 성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